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영원한 미제 사건으로 묻힐 뻔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그 진범을 밝혀낸 1등 공신, 네, 바로 유전자 DNA 분석이죠. 근데 이 관련 법의 일부 조항들이 위헌이다, 그래가지고요. 빨리 법을 개정했어야 되는데 연초 며칠 좀 이렇게 공백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법 개정이 얼마 전 이루어져가지고 DNA 활용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계속 활용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임식은 교수 초대해서 유전자 분석, DNA 분석의 세계에 대해서 공부 좀 하겠습니다. 임식은 교수는 고려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미생물학을 전공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종근당 중앙연구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연구원을 지냈고 1997년부터 22년 동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신원확인정보관리실장, 유전자 분석실장으로 일했습니다.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위원, 아시아 법과학회 DNA 분과 부회장을 지냈습니다. 국제법유전학회지를 비롯해서 과학기술 논문 인용색인에 등재된 SCI급 국제학술지 등의 6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20건의 국내외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 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DNA 분야 자문위원, 한국인정기구 콜라스 법과학 분야 기술위원회 위원, 질병관리본부 연구윤리원회 위원, 한국유전학회와 한국법과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네, 임식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과학수사학과가 있네요. 예. 과학수사학과가 성균관대학교는 이제 2017년에 만들어졌고요. 바로 몇 년 전이군요. 예. 이게 학부부터 있어요? 없습니다. 예. 대학원에... 대학원 과정에 있고요. 네. 성균관대학교는 일반 대학원에 설치된 과학수사학과로는 최초고요. 또 다른 대학들도 몇 있어요? 예, 몇 군데 있긴 합니다. 예. 전부 석사 과정으로? 석사도 있고, 예, 박사 과정도 있고요. 학부는 아직 없는? 학부 있는 대학은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도 이런 대학원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쪽 인력이 이제 더 필요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대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고등교육기관이고 석사, 박사 학위를 하게 되면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를 공부하는 곳이. 네. 제가 이력을 보니까 교수님께서는 줄여서 국과수. 예. 거기 한 20여 년 계시다가 네. 이제 교수님이 되신 그런 거네요. 예. 앞에 제가 오늘 이제 프로그램에 임 교수님을 모시게 된 배경의 하나로 그 DNA, 그게 정확한 명칭이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거던데 네. 이게 2018년 8월에 헌재로부터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아가지고 2019년 말까지 법 개정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법안이 다 올라갔는데 이게 국회가 하도 좀 난리를 치느라고 네. 연초에 이제 개정이 됐잖아요. 네. 이게 뭐가 문제가 돼서 헌법 불합치가 됐던 거죠? 이게 이제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DNA 법 자체는 사실 계속 유효한 것이고요. 네. 그 절차상에 좀 그 문제가 지적이 돼서 개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예. 그 내용은 이제 채취 대상자, 구속 피의자나 수용인 그런 사람들의 의견 진술 기회 혹은 불복 절차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추가한 개정안이 발의가 된 것이고요. 원래 기존 법에서는 그 DNA 채취 대상이 되는 범인들 한마디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전혀 묻지 않고 제출했었어요? 동의를 이제 구할 수도 있고요. 동의하지 않아도 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로 집행할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하고. 그렇죠. 동의 안 하면요? 동의를 안 하게 되면 이제 이 채취 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 이 청구서하고 채취 대상들 의견이 담긴 서면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어디다가요? 법원에?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한다. 네. 동의를 하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을 얻어서 채취해라. 네. 그게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네. 근데 그나저나 이 DNA 분석을 범인 잡는 데 쓰려면 기본적인 DNA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는 그 DNA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 게 언제부터입니까? 우리나라는 2009년 12월에 이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요. 예. 1월에 이제 입법이 됐고 시행한 것은 이제 6개월 후에 2010년 7월 26일부터 이제 시행이 됐고. 어쨌든 2010년부터는 범죄자들의 DNA를 채취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놓고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가 있으면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이게 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2010년에 제가 제일 먼저 궁금했던 게 과거 죄를 저질러서 그럼 이번에 지금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감옥에 있었잖아요. 네. 그 사람은 종신형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이 2010년 이 법이 시행되면서는 이미 오래전에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있던 그런 모든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DNA를 한꺼번에 다 채취한 거예요? 예, 이게 모든 범죄는 아니고요. 이 그러니까. 법안을 만들 때 11개 주요 범죄, 네, 뭐 네. 살인이라든가 강도 등 11개 주요 범죄에 해당하는 그 이미 형을 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랬군요. 예. 저는 그거는 앞으로 범죄 저지른 사람들 것만 되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법안 부칙에 그 조항이 들어가 있어서 예, 그 전에 죄를 져서 지금 형을 살고 있는 분들도 예, 채취 대상이 됐고요. 그 일종의 그 소급 적용 아닐까 이런 문제의식도 있습니다만 네. 하긴 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려면 이미 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의 그 데이터베이스가 사실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그 문제 같은 경우에도 2014년에 이미 이제 헌법 소원이 있어서 그렇죠. 그때도 한 7가지 정도의 그 항목에 대해서 헌법 소원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모두 다 이제 기각 또는 합헌으로 결정이 됐었죠. 네.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그거는 합헌이다. 예. 어쨌든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나라에는 과거부터 뭐 살인, 강도, 강간 뭐 등등의 몇 가지 그런 중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그 전과자들 그리고 현재 수용적인 사람 아니면 이미 퇴소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퇴소해도 예, 그 기록은 계속 그러니까 보존하게 그 되고 사람들의 예. DNA 정보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로 딱 가지고 있군요. 그렇죠. 그러면 2010년 그 이전에는 수사에 DNA 분석을 못 썼나요, 아예? 그렇지는 않고요. 그럼 우리나라 이제 DNA 감식, DNA 분석을 하게 된 게 이제 1991년이고요. 뭐 좀 아시겠지만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마지막 10차 사건이 있었던 후에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DNA 감식을 못 하냐 그래가지고 예, 국가수에 91년에 처음 실험실이 생겼고요. 92년도에 처음 감정서가 나갔습니다. 그럼 이때는 그럼 어떻게 한 거죠? 데이터베이스는 없는데. 데이터베이스는 없죠.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사건 현장에서 DNA 채취하고 네. 의심 가는 피의자 잡으면 DNA 맞습니다. 채취하고 이래서 서로 비교를 해서 그렇죠. 이 DNA 감식의 기본 원리가 비교를 통해서 서로 일치하느냐 불일치하느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 식별이 사실 목적인 거고 또 다른 또 한 그 활용 분야는 신원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신원 확인은 우리 친자 검사하는 방식하고 똑같고요. 예, 저랑 예를 들면 부모님 혹은 자식이랑 비교를 해서 신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사자들 옛날 과거 6.25 한국전쟁 때 이럴 때 돌아가신 분들의 유해를 발굴해도 거기서 DNA를 채취해가지고 지금 전사자 유해를 발견하지 못한 그 가족들의 이미 유전자는 채취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렇게 비교하면 맞출 수 있다는 거죠? 맞출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같은 원리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6.25 전사자가 보통 뭐 대표적인 것이고. 제가 방금 얘기한 거고. 예, 그 외에도 최근에 그 일제 강제 징용자, 그 희생자들 유골도 뭐 타라와라든가 이런 그렇죠. 이런 데서 유해를 가져와서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대표적인 게 이제 또 미아찾기도 마찬가지고요. 미아찾기. 예, 실종 아동, 또 치매 노인, 뭐 정신지체 장애인 이런 분들은 2005년부터 또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실종 아동 데이터베이스도 있다고요? 예. 그래요? 우리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한 그 부모님들의 유전자를 찾아놨다가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끔찍한 사고를 당한 어떤 경우가 있으면 비교해 볼 수 있다 이런 거군요. 그것도 그렇고 실종 아동들 이제 보호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관에 있는 지금 한 4만 명 이상 정도가 그 기관에 있고 거기에 있는 아동들, 그다음에 이제 그 아이를 잃어버려서 찾는 부모님들, 그 두 그룹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 4만여 명의 DNA는 다 지금 데이터베이스화 했습니까? 예,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고 계속 지금도 뭐 정기적으로 추가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원이 확인되는 부모를 찾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의 그 아이들이 사실 잃어버린 아이들보다는 이제 버려진 아이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찾으려고 안 하니까. 그렇죠. 찾으려고만 하면 보호시설에 있다면 찾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찾는 부모님들은 또 상당수 있는데 그 아이들은 이제 어디 갔는지 사실 알 수가 없고요. 보호시설에 없게 되면. 어디 가서 이렇게 크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또 범죄 피해를 당해서 어딘가에 죽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개구리 소년. 개구리 소년도 마찬가지죠. 개구리 소년도 실종됐던 것이고 11년 만에 이제 발견이 되었죠. 유해가 발견됐죠. 유해가 발견이 되었죠. 근데 그 유해 근처에서 무슨 범인의 흔적 같은 건 지금 못 찾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번에 그 이춘재 사건을 통해서 다시 이제 오래된 증거물도 이제 분석이 잘 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과거의 그 증거물들 다시 분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NA라는 게 뭐죠? DNA요. 다시 좀 근본으로 돌아가서. DNA는 우리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생명의 설계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 정보가 다 DNA 속에 들어 있고요. 우리 이 인체를 구성하는 이 세포잖아요. 기본 단위가. 그 세포 속에 이제 핵이라는 게 있고요. 그 속에 이제 염색체라고 있잖아요. 그 염색체가 사람 같으면 23쌍이 있고요. 그 염색체가 바로 DNA 사슬로 구성이 된 그런 건데 DNA를 구성하는 딱 4가지 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처럼 A, G, T, C 이렇게 4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이걸 쭉 글씨 쓰듯이 쓴 그 일련의 어떤 그 염기의 서열 이게 이제 DNA 염기 서열이 우리 생명 현상을 다 결정을 하고 또 어떤 염기가 있느냐에 따라서 또 개인의 특성이 좀 달라지고 또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개인 식별 신원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근데 개개인마다 다 다르다. 다 다르다. 100% 같은 사람은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를 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달라요. 다른데 다른 부분은 사실은 60억 인구 중에 똑같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99.9%는 다 같고요. 그 다르다고 하는 부분은 이제 0.1%. 사람의 전체 염기 서열의 0.1% 정도. 사람이라면 99.9%는 똑같은데 0.1% 가지고 60억 인구가 다 다르다. 다 다르죠. 우리가 서로 생김새도 다르고 또 질병 걸리는 것도 유전병에 대해서도 다르고 또 그런 특성도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 0.1% 안에 그런 차이 때문에 생기는. 조금 나중에 할 얘기만 미리 또 던져보면 앞으로는 이 유전자 분석 연구가 더 진행이 되면 이 사람이 몇 살쯤 어느 병에 걸릴지도 안다면서요? 맞아요? 그게 이제 요즘 많이 이제 그 연구를 하고 있는 그 바이오 메디칼 분야 이쪽에서도 이제 개인 유전체 분석이라고 해서 그 자기 한 사람의 그 DNA를
이제 분석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예. 어떤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미리 파악을 하게 되면 예. 예, 거기에 대한 적절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고 예. 또 음식이나 이런 것도 주의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정말 이건 결정적인 겁니까? 잘 분석해 보면 몇 살쯤 어느 병에 걸릴 게 정말 결정적인 거예요? 100%는 아니죠. 근데 이제 점점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 DNA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 보니까 뭐라고요? 그 피해자의 속옷에 묻어 있는 땀 자국? 네. 거기서 DNA를 찾아냈다라는 기사 제가 봤는데 맞아요? 그게 정확히 땀인지는 전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보통 그 땀이라고 하는 것은 땀 자체보다는 이 땀에 이제 묻어 나오는 이제 피부 세포가 보통 이제 DNA 감식 대상이 되고요. 예. 이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치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부패되거나 또 이런 경우에는 다 분해돼서 잘 나오지 않는 증거물인데, 보존이 굉장히 잘 돼 있으면 또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 제가 지금 이걸 여쭤본 이유가 예를 들면 책, 피 한 방울 떨어져 있다. 이러면 저도 금방 이해가 돼요. 거기서 이렇게 뽑아낼 수 있겠지. 근데 이 내복 속옷을 손으로 잠깐 움켜 잡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거기 그래서 뭐가 흔적이 남아 있던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분석을 하지 않아서 저도 잘 모르지만 이제 그 전에 분석을 할 때 보면 우리가 보통 혈액이라든가 체액, 정액, 그다음에 이렇게 타액 이런 것들은 사실 식별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하는 방법도 있고. 얼룩도 져 있을 사실 거고. 피부 세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검사하는 방법은 없고 그게 이제 묻을 수 있는 부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위들을 잘 선택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확하게 그 땀이라고 하는 사실 시험법은 없는 상태. 그래서 DNA 감식이 우리가 혈흔인지 알고도 시작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걸 잘 모를 때도 일단 시행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비교하고 또 용의자랑 비교하고 혹시 또 오염이 됐을 수 있으니까 그 경찰들이나 실험한 사람들 거하고도 비교하고 그렇죠.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나온 그 DNA가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했더니 딱 나왔죠. 일치된 거죠. 이춘재다 이렇게. 네. 근데 그 수십 년 된 증거물인데도 그게 아직도 찾을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오래돼도 보존만 잘 되면 사실은 굉장히 그 분석이 잘 되는 또 DNA가 원래 안정한 물질입니다, 원래.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뉴스 같은데 이제 2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 화석하고도 거기서도 DNA 분석을 해서 현생 인류와 비교를 한다던가 최근에도 한 5천 년 넘은 그 껌, 네덜란드 덴마크에서 이제 분석했던 건데 그 껌에서 DNA를 추출을 해서 어떤 그 껌을 씹었던 사람의 정보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당시에 그 입안에 있었던 미생물 같은 것도 다 분석을 했던 그런 뉴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긴 주라기 공원 영화를 보면 광물 속에 들어있는 모기의 유전자를 빼내가지고 그 모기가 공룡 피를 빨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공룡 피를 가지고 공룡을 복원해내는 영화잖아요, 그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건 가능하죠. 저희도 재미삼아 했던 실험 중에 저희 모기 마찬가지 이제 모기인데 모기를 잡았더니 이제 피가 나와서 그 분석을 했더니 거기서 이제 모기한테 물린 사람의 DNA가 검출이 되는 그런 실험도. 그걸 장난삼아 하셨어요? 방에서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모기 피 모기가 잡았는데 유전자 분석을 해봤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저쪽에 앉아 있던 얘가 누구 거 빨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그렇죠. 그런 장난을 치시는구나. 그게 실질적으로 장난이 아니고 범죄 현장에서 또 적용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범죄 현장에서 모기가 있었고 그 모기가 범인을 물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DNA를 또 분석을 해서 피해자 게 아니면 그럼 누구 거냐 이렇게 검사할 수 있는 거죠. 교수님 피를 가지고 실험을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피가 굉장히 중요한 증거물이고 그 또 이런 피부 세포하고
또 다르게 이 중요성이 더 훨씬 높은 증거물이에요. 왜냐하면 피라든가 또 아니면 정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일반적으로 막 흘리고 다닐 수 있는 증거물이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가 굉장히 중요한 증거물이고 또 그 중에서도 간혹 사건에 따라서 이 피가 언제적 피인지가 이제 중요한 사건들이 가끔 있어요. 언제적 피라는 게? 이게 뭐 한 달 전에 피인지 바로 어제 흘린 피인지 혹은 1년 전에 피인지.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그런 연구를 쭉 하는데 이게 이제 많이 이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잘 되어 있지 않고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요건 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예. 피를 준비하는데. 예. 그래서 가끔씩 뽑아서 묻혀놓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피를? 제 거 하는 게 제일 편하니까 이렇게 하고요. 나중에 좀 실험을 해서 가끔씩 뽑는다는 게 그럼 뭐 며칠 간격으로 이렇게 며칠 간격으로 뽑아서 주사기로 뽑는 건 아니고 그럼 우리가 뭐 이 혈당 검사하는 이렇게 반으로 싹 찌르는 이런 식으로 그 양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붙여놓고 예. 2달 지난 거는 어떻게 되나? 쭉 모아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야 되겠죠. 지금 아직은 얼마나 실험 모으는 과정이고. 얼마나 모으셨어요? 그래? 지금 5개월, 6개월 정도. 얼마 안 됐습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우선 그런 그 혈액이나 무슨 체액이나 아니면 뭐 땀이나 됐건 뭐가 됐건 그런 게 증거물에 묻어 있는지 안 묻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그 시약이라고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예, 시약이 필요합니다. 그거에 대한 특허를 갖고 계시다면서요? 특허요. 예, 그건 뭐예요? 그게 이제 2009년에 있었던 강호순 사건. 근데 그 당시에 가장 그 제일 중요했던 사건이고 그 경기도 이 서남부 지역에 계속 이제 부녀자들이 실종이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제 강호순이 그 범행으로 잡혔잖아요. 그 강호순이 이제 범행을 자백하게 된 사실 결정적인 증거가 본인의 옷에서 발견된 그 혈흔이거든요. 강호순이 잡히게 된 피해자가 아닌 제3의 그 전에 실종됐던 다른 여자분의 피가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우리 경찰에서 추궁을 해서 나머지 실종 사건 연쇄 살인범이구나가 드러난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특정 하나의 범행으로 체포했는데 그 옷을 잘 검사해 보니 이미 사망 신고된 어떤 여성의 피가 있더라. 실종됐던 여자. 그러니까 그럼 너는 연쇄 아니냐 이렇게 된 거로군요. 그렇죠. 근데 그 핏방울을 어떻게 찾았다고요? 보통 우리가 혈흔을 피를 찾을 때 쓰는 이제 루미놀이라고 하는 시약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프랑스에서 만든 이제 좀 고가의 시약을 사용해서 이렇게 혈흔을 찾을 수 있는데 뭐 그 강호순 사건 이후로 이런 혈흔 찾는 시약을 한번 국산화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개발하셨어요? 한 8년 정도 걸렸고요. 그 사이에 뭐 계속 너무 집중해서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근데 계속 만들면서 이제 경찰청에 있는 우리 이제 임승검시관이라고 같이 이제 둘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이 DNA를 깨지 않으면서 이 혈흔하고 굉장히 반응을 잘하는 시약을 이제 개발하게 됐고 특허도 지금 뭐 국내 특허는 이제 등록이 됐고요. 그럼 이제 미국 특허는 이제 아직 출원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국내 과학 수사에서는 바로 그 시약을 씁니까 이제는? 아직은 아니고 요걸 이제 제조를 하는 단계가 좀 필요한데 요걸 제조해 줄 수 있는 이제 회사가 거기 이제 바로 쓸 수 있도록 제품화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국산화 개발까지 성공된 단계로군요. 그게 그 무슨 저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칙칙칙 뿌리면은 형광빛으로 빛나고 막 그런 거죠? 그런 것까지 이제 우리 국산화가 됐다. 네. 맨 처음에 이 세계로 가신 이유가 뭐예요? 고대 생물학과 나오시고 미생물학으로 석사 박사 하셨는데 이 과학수사 영역으로 관심 갖게 되신 배경이 뭐였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이때 박사학위를 하고 있었고 원래는 혐기성 미생물 이걸 해가지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황을 제거하는 어떤 이런 연구를 하고 있었고요. 그 사이에 사실 결혼을 해가지고 좀 경제적인 이유도 좀 있었고 또 95년에 잘 아시는 그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사실은 DNA 감식으로 DNA 감식이 처음 그 신원 확인에 활용이 됐었던 그런 또 계기가 있어서 매몰된 시신들 중에서 신원 확인이 좀 어려워진 경우
DNA 분석을 했다. 그렇죠. 이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시신이 부패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지문도 안 나오고 또 미성년자는 원래 지문도 없고.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DNA 분석을 통해서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친자 검사를 해서 예. 신원 확인을 하는 그 처음 케이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삼풍. 예, 삼풍백화점. 그 뒤로 이제 뭐 97년에 칼기 괌 추락 사고, 맞아요. 또 99년에 뭐 시랜드 유치원생들 화재 사고. 근데 중국민항기. 그 삼풍 사건 그런 걸 보시면서 이쪽이 앞으로 유망하겠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아니면 관심이 일단 가서? 흥미가 있었고. 예. 그래요. 우리나라의 이 유전자 분석 기술이나 기법 이런 거는 다른 주요 선진국들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DNA 감식, 유전자 분석 쪽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표준화가 되어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좀 자랑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빨리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DNA 분석 속도는 제일 빠르고요. 얼마나 걸려요?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네. 그 한 10일 정도면 평균 감정 기일이 10일 정도고 이거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하면 훨씬 빠른 것이고요. 예. 미국 같은 데는 또 분석을 잘 못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남아 있는 분석되지 않은 증거물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네. 심지어는 대통령이 나서서 예산과 또 인력을 뽑아라 하는 그 무슨 이렇게 법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5개년 계획을 시행을 하는 그래요. 예, 그러고 있지만 예, 우리나라는 이제 일단 전 세계적으로 제일 빠르고 또 뭐 당연히 이렇게 지연된 케이스도 없고요. 그만큼 실력이 좋다는 거군요. 이 뭐 실력이라면 실력이고 근데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모든 범죄자는 잡힐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세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심지어 이번에도 33년 만에 어쨌든 그러니까요. 그 범행이 다 밝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기술 발전이 굉장히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물론 범죄자들도 거기에 이제 맞게 그 완전 범죄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범죄자는 일단 한 명이고요. 예. 과학자는 수만 명이 연구를 그렇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과학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범죄자 너희들 꼼짝 마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예, DNA가 그런 경우 예를 들면 DNA가 확보가 되면 사실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이 되고 예. 언젠가 잡힐 수 언젠가는 있다는. 잡힌다. 알겠습니다. 오늘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임식은 교수와 함께 이 DNA 분석의 세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